저희 센터에서 10kg 이상 감량한 분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식이섬유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어떤 분은 30g, 어떤 분은 40g까지도 먹었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식이섬유 편 혹시 보셨습니까? 평범한 한국인 4명을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한 분은 빵 좋아하시는 분, 한 분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 한 분은 야식 좋아하시는 분, 한 분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 4명이 식이섬유만 잘 먹었더니 어떤 분은 2주 만에 5kg, 어떤 분은 피로감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공복혈당이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최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이섬유를 먹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안 먹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를 안 먹어서 의지가 약해진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도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다이어트 실패 이유가 식이섬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고요. 6만 kg 이상의 체지방을 감량시켜줬습니다. 또 8개의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와 1개의 다이어트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의 변화랑 책, 논문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패는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우리 장 속에 있는 식이섬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식이섬유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식욕을 조종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살찌지 않는 몸의 시스템을 만드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제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루에 몇 g을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이섬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부분입니다. 탄수화물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동그라면 반으로 나눠서 반은 식이섬유, 반은 당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혈당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당뇨에 안 좋은 것들은 이 당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 식이섬유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질과 이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당질만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류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당질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은 탄수화물 편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단백질, 지방을 할 건데요. 오늘 제가 탄수화물 이렇게 편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탄수화물 전체에서 당질을 어떻게 먹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냐가 다이어트의 아주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이섬유는 단순한 섬유질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벌이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욕 호르몬을 조종하는 천연 식욕 억제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 빼는 주사로 유명한 싹센다나 위고비 핵심 원리가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높여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뇌에게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먹고 GLP-1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뿜어낸다는 겁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을 포함한 수많은 연구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GLP-1 분비를 촉진시켜 식사량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린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PYY, CCK 이런 호르몬들도 GLP-1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들의 분비도 장으로 간 식이섬유가 촉진시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 그렐린 혹시 들어보셨나요? 렙틴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배부를 때 보내는 신호고요. 그렐린은 배고플 때 보내는 신호인데 이 배부를 때 이 신호가 나오고 배고플 때 그렐린이 나오면은 아주 우리 몸은 좋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배가 불러도 틴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는 걸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식이섬유가 이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조절에도 이 식이섬유가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고픔 자체를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떤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주는 최고의 안전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빵, 떡,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쫙 치솟았다가 바로 자유낙하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와 이어진 혈당 저하가 바로 식후 극심한 피로감과 가짜 배고픔의 주범입니다.
밥을 먹었는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라는 현상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점심에 짜장면과 콜라를 먹으면은 바로 3시간, 2시간 지나면은 또 팬트리에서 아마 간식들을 찾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때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이 섬유질들이 위장에서 물이랑 만나 끈적끈적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음식물 전체를 감싸서 소화와 당 흡수 속도를 확 낮춰줍니다. 혈당이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오르고 부드럽게 내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무리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슐린이 계속해서 나오면 췌장이 무리하게 되겠죠. 결국 40대 이후에 무서운 질병의 씨앗인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개선하고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세 번째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장내 유익균, 장내 유익균의 최고급 먹이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2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뇌랑 연결되어 있다. 장뇌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장 환경에 따라 우리 기분을 조정한다는 거죠. 이 장내 환경이 비만, 면역, 심지어 우울증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식이섬유는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이섬유로는 에너지원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탄수화물 뭐라 그랬죠? 식이섬유가 있고 당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당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서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은 이 식이섬유라는 최고급 식량을 먹고 부티르산, 뷰트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뷰트리산과 같은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쇄 지방산이 그야말로 진짜 만능 일꾼입니다. 앞으로 단쇄 지방산이란 말이 종종 나올 수 있는데요. 단쇄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쇄 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지방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막고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신 건강을 지휘합니다. 또한 단쇄 지방산은 위에서 말했던 GLP-1, CCK, PYY 같은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노화, 피부, 뇌 건강에도 굉장한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단쇄 지방산의 생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는다는 것은 내 몸속에 살이 안 찌고 건강하게 만드는 정예부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세포 단위의 건강까지 되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 조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어디는 100개, 어디는 400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활발해야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치고 섭취한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태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좋으면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없고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깨울까요? 핵심은 또다시 장내 미생물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티르산, 뷰트레이트입니다. 단순히 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하는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빨리 식이섬유 먹고 싶지 않나요? 자, 5번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바로 피부 노화의 주범을 막는 항산화의 저속 노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들으면 속상하시죠?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과 피부과 시술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장이랑 혈관에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바로 체중 당화 산물 생성을 억제합니다. 제가 앞서서 식이섬유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때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노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가 바로 피부의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여러분 피부를 안 좋게 만드는 건데 근데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켜서 이 노화 독소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염증을 막는 항산화의 방패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만성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티르산과 같은 단쇄 지방산은 우리 몸의 전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바로 항암 효과를 유도하고 장벽 기능을 강화해서 독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 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맑고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요즘 화두인 저속노화, 역노화의 시작은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입니다. 여섯 번째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은 제2의 뇌를 깨워서 머리를 맑게 하는 뇌 기능 향상입니다.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두 가지 경로로 우리 뇌를 돕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 호르몬을 공급하는데요.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이 세로토닌 합성을 돕고 이는 우울증이랑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뇌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단쇄 지방산은 혈뇌 장벽, BBB라는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뇌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있는데요. 이거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BDNF가 바로 뇌의 비료라고도 불리고 기억력,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멍한 머리가 아니라 맑고 총명한 뇌, 높은 집중력을 원한다면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장, 그리고 그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이섬유가 단순히 변비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알겠죠? 우리의 에너지, 피부, 노화 속도, 심지어 뇌 기능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질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어떤 식이섬유를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 불용성입니다. 이 둘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말 똑똑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름처럼 물에 녹는 섬유질입니다. 물이랑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의 형태로 바뀌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요. 유익균의 가장 좋은 먹이가 되는 게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에는 귀리, 그 다음에 보리, 콩류, 병아리콩, 렌틸콩, 그 다음에 사과, 감귤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은 대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해소합니다. 또한 장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함께 배출시키는 천연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대표 식품으로는 현미 같은 통곡물, 그 다음에 브로콜리, 양배추, 고구마, 견과류, 껍질째 먹는 채소랑 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어느 한쪽이 더 좋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로 혈당이랑 식욕을 잡고 불용성 식이섬유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여자 25g 이상, 남자 30g 이상입니다. 한국 영양학회 기준에서는 여자가 20g, 남자가 25에서 30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늘려서 50g까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한국인 평균이 15에서 17g 정도를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하루 지금 15g 정도 먹고 있다면 일주일에 5g 정도 단씩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듣고 만약 나가신 분들이 식이섬유 먹어야겠다 라고 하시고 이 주의사항을 안 들면 큰일 나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식이섬유는 반드시 물이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적어도 식이섬유 한 7, 8g당 물 500ml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나는 한 30g 먹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물 2리터 이상은 거뜬히 드셔야 됩니다. 자, 우선 식이섬유 표를 한번 띄워 드릴게요. 아침에 8에서 10g, 점심에 10에서 12g, 그 다음에 저녁에 8에서 10g 정도 목표로 우선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은 귀리, 오트밀로 한 40g 정도를 드셔주시고요. 여기에 같이 블루베리 한 줌 50g, 그 다음 치아씨드 한 스푼 한 10g 정도를 먹게 되면은 귀리, 오트밀 40g에는 식이섬유가 한 4g 정도 들어있고요. 블루베리 50g에는 식이섬유가 한 1.2g 정도, 치아씨드 한 스푼 10g에는 3.4g 정도 들어있어서 약 8.6g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아보카도를 먹겠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빼고 아보카도를 넣으시게 되면은 아보카도 한 개가 한 200g 정도 되는데 아보카도 반 개 정도 먹으면 한 1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7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너무 식이섬유만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여기에 같이 계란 후라이를 드시거나 아니면 닭가슴살을 드시거나 두부 같은 것들을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밥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현미랑 콩을 섞어서 한 공기를 드시고 닭가슴살과 쌈채소 듬뿍 해서 김치나 나물 반찬이랑 드시게 되면은 콩밥에는 8에서 6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쌈채소에 2g 정도, 반찬에 2g 정도에서 약 10에서 12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난 샐러드를 먹고 싶다라는 분들은 렌틸콩을 듬뿍 넣은 샐러드를 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해서 드시면 렌틸콩 삶은 거 100g 정도를 드시게 되면은 약 8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샐러드에 각종 채소에 4g 정도가 들어있다고 치면 약 12g 정도의 또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역시 8에서 10g 정도 목표로 가져갈 건데요. 고구마를 껍질째 1개 200g을 먹게 되고 브로콜리 데친 거를 한 150g 정도 먹고 생선구이랑 함께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고구마 껍질째 먹는 200g에는 식이섬유가 6.6g 들어있고 브로콜리 150g에 식이섬유가 4g 정도 들어있어 약 10.6g 정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간식입니다. 간식으로 한 3에서 5g 정도 먹을 건데요. 사과 껍질째 함께 먹게 되면 4.4g 정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사과 싫다, 견과류를 먹겠다라고 하시면은 견과류, 아몬드 한 20알 정도 먹게 되면은 약 3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새끼 식사랑 간식까지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하루에 30g 채우는 게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핵심은 매 끼니의 통곡물, 콩류, 채소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식이섬유 한 번에 많이 안 드셔봤던 분들은 한 번에 8g, 10g 정도만 먹어도 엄청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거나 배가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식이섬유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8g 정도로 한 끼에 한 번 먹을 때 맥스로 잡으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햇반같이 식이섬유 한 번에 15g 정도 들어있는 저 밥 한 공기 먹으면 굉장히 복부팽만 일으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좀 적당히 좀 시작하시고 나는 괜찮다 하면은 좀 늘려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식단을 띄워드리면 저는 저렇게는 못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한식으로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집에서 식사를 구성해야 되고 또 밖에서 외식이나 회식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식이섬유를 챙길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밀착 가이드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4가지 원칙을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변화의 시작, 밥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밥만 먹어도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이 3가지만 사세요. 귀리, 렌틸콩, 그리고 서리태입니다. 기존에 드시던 흰쌀에 잡곡을 섞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만큼, 나는 흰쌀을 조금만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조금만 하시고, 나는 콩이나 잡곡을 많이 섞을 수 있다 그럼 많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비율을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반나절 정도 불려서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식이섬유 폭탄 잡곡밥 한 공기 200g에는 약 6에서 8g,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거의 15g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흰쌀밥만 200g 드시면 식이섬유가 1g도 안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거랑은 아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밥만 바꿨을 뿐인데 하루 목표치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금방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과 찌개,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에는 제발 국이랑 찌개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회식이다, 외식이다, 아니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두부, 버섯, 애호박, 양파 같은 건더기만 드셔야 됩니다. 이 두부, 버섯, 애호박, 양파 같은 애들은 최고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 건더기만 집중적으로 드셔야 되고, 국물은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불필요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식이섬유 섭취를 2, 3g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물 반찬을 식탁의 보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나물 반찬을 먹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취나물, 고사리 무나물, 이런 나물 한 접시 한 70g 정도 한 접시인데요. 한 접시에 평균 2g에서 4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방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물들 여러분 냉압착 들기름이나 저온 압착 들기름에 묻혀서 드시면요 정말 건강해지는 겁니다. 매 끼니마다 서로 다른 나물 반찬 2가지만 올려서 드시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식탁이 훨씬 다채롭고 풍성해질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원칙입니다. 쌈의 위대함을 잊지 마세요. 고기 드실 때만 쌈 싸드시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쌈채소는 여러분 필수 반찬입니다. 상추, 깻잎, 다시마, 양배추쌈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도 훌륭한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밥 한 숟갈에 고기 대신 강된장이나 두부를 조금 올려서
쌈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신선함은 물론이고 포만감이 달라질 겁니다.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제가 두 가지 상황에 맞게 실제 식단을 또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식이섬유 33g, 30g 정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 귀리와 서리태 콩밥을 먹는 겁니다. 반 공기만 드셔도 7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고요. 두부, 버섯, 된장찌개를 드시면 건더기만 드셨을 때 2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찜 드시고요. 시금치나물 한 접시 드시면 1g의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약 10g의 식이섬유를 먹게 되고요. 점심에 12g의 식이섬유를 먹는 전략인데요. 통밀 파스타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80g 정도 한 줌 드시면은 약 8g의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고, 양파, 파프리카, 브로콜리 듬뿍 넣은 토마토 소스 혹은 올리브 오일 소스 이런 것들로 드시면 점심에 약 12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저희 8g을 목표로 할 건데요. 삶은 돼지고기 보쌈을 드시고요. 상추랑 깻잎 쌈으로 듬뿍 드시면은 3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톳 두부 무침을 말씀드릴 건데, 톳이랑 두부랑 무쳐서 드시면은 약 3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고요. 고구마 껍질째 작은 거 하나 드시면은 2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 한 10알 정도 넣고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넣어서 드시면 역시 많은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는 집에서 먹을 여유가 없다, 외식하거나 간편식으로 먹어야 된다 라는 분들, 식이섬유 28g 목표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침에 약 6g 먹는 겁니다. 사과 껍질째 1개 드시고요. 삶은 계란 2개 드시고 무가당 두유 1팩 드시는 겁니다. 자, 점심입니다. 8g 이상 드실 수 있게끔 제가 구성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선택은 백반집, 두 번째 선택은 순두부찌개 청국장, 세 번째 선택은 샐러드 전문점입니다. 백반집 가신다? 그럼 무조건 제육볶음 대신에 생선구이나 수육정식 가신 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육볶음을 주는데 가시더라도 꼭 쌈채소로 왕창 주는데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밥은 잡곡밥이 가능한 데 있으면 잡곡밥을 주는 곳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모님께 나물 반찬 더 달라고 얘기하셔서 나물 반찬 더 얻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3, 4g 이상은 식이섬유를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선택 두 번째, 순두부찌개나 청국장 같은 거 드시면 밥은 여러분 드시지 말거나 반만 드시고, 찌개는 건더기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부, 버섯 같은 걸로 4g, 5g 더 드실 수 있고, 샐러드 전문점에는 드레싱은 올리브오일이나 오리엔탈 같은 거를 기반으로 드시고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구운 버섯 토핑 무조건 추가하시고 드시면은 한 4g, 5g 정도 식이섬유 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에는 10g 목표로 갈 건데요. 마트에서 파는 쌈채소 모듬 한 팩, 이런 거 하면 3g 정도 드실 수 있고, 구운 두부, 훈제 오리 같은 거 같이 드시고, 편의점에서 파는 반숙란, 고구마 이런 거 드시면은 식이섬유 한 4g 정도 군고구마에서 드실 수 있고요. 오이 1개 드시면 식이섬유 1.5g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은 식이섬유 충분히 한 10g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드시면은 또 식이섬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맨 처음 말한 게 100점짜리 식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한식으로 먹어야 된다 원칙 제가 4가지 말씀드리면서 먹는 게 한번 한 90점짜리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이제 외식이나 이런 거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80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금액이 비싸다, 혹은 어떻게 식재료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식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공식품을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순수한 원물만 들어간 가공식품은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조림콩, 그리고 즉석밥, 요거트, 압착귀리, 볶은콩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유영 교수님이 만든 렌틸콩 현미밥입니다. 이 햇반 보시면은 단백질 11g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15.3g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좋죠? 백미 17.3, 귀리 17.3%, 현미 17.3%, 그 다음에 렌틸콩 43.3%, 그 다음에 난소화성 말소덱스트린 4.5%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구성 성분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너무 바쁜 분들은 대안책으로 사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치아씨드 한 스푼 넣으라 그랬는데, 치아씨드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한 10에서 20g 정도 한번 먹을 때 드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식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식으로 먹기 아주 좋은 것들이죠. 볶은 병아리콩, 볶은 서리태콩. 그래서 100% 다 콩만, 다른 소금이나 설탕 들어가지 않고 콩만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2가지 가져왔는데, 직접 이렇게 볶은 거를 대량으로 판매도 하거든요. 그런 거로 구매하셔도 되고, 조금씩 가져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드셔도 되죠. 근데 나는 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것들 구매하셔서 가지고 다녀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샐러드 드실 때 콩을 직접 삶아서 같이 넣으면 사실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콩 말씀드리면 이렇게 통조림으로 돼 있는 콩입니다. 디벨라 칙피스라고 돼 있는 이거는 지금 400g짜리 4개인데 7,680원, 사실 되게 저렴하잖아요. 근데 요거 병아리 콩이고요. 같이 샐러드에서 한 50g, 100g 정도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고요. 두 번째 옆에 보이시는 거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인데 이것도 400g짜리 5개가 10,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저렴한 식재료 같은데, 또 제가 왜 이렇게 좀 보여드리냐면요, 저한테 그렇게 먹으려면 집안 거덜난다, 너무 비싸다,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직접 좀 제품들까지 가지고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유기농으로 하고 더 원재료로 막 사용하고 더 좋은 재료 하면 더 비싸게 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식이섬유 많이 먹는 거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렌틸콩이나 여기 있는 병아리콩 사용하셔가지고 샐러드도 만들어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밥도 지어 드시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드시고 하셔서 식이섬유 충분히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고 배고픈 샐러드만 떠오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 식단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건 빼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더하기 하는 즐거운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식단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식이섬유 더하기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겁니다. 자, 제가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식이섬유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함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세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 음료수입니다. 식이섬유 땡땡그램 함유라고 적힌 주스나 음료수,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성분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는 조금 들어있고 이걸 마시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랑 인공감미료를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이건 장에 오히려 독입니다. 진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자, 그리고 전혀 액상과당이나 첨가물이 없는 식이섬유 음료수라고 하더라도 그 식이섬유 또한 진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진짜 음식으로 25g, 20g도 못 먹는다라는 분들은 이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음식으로 30g을 꼭 채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 보충제입니다. 너무 바쁠 때 나는 역시 진짜 음식으로 먹을 수 없어, 그러면은 뭐 차전자피나 뭐 구화검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음식으로 못 먹을 때 도움 받는 거지 꼭 진짜 음식으로 채우시고요, 이런 차전자피나 구화검 같은 식이섬유 보충제에만 의존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채소, 과일에는 식이섬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많은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보충제는 언제까지나 보조 수단이고 주식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이 영상 띄엄띄엄 보시면서 물 안 드실까봐 너무 걱정돼서 응급실 가실까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전체에서 식이섬유랑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물입니다. 식이섬유 늘릴 때는 반드시 물 섭취도 늘려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1.5리터, 2리터, 2.5리터 계속해서 물도 같이 늘려가 주셔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하는 빗자루가 아니라 장을 막아버린 시멘트가 됩니다.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물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식이섬유 먹으라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은 회원님들이 꼭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채소를 익혀 먹으면 식이섬유 파괴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소 익혀 먹는다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 파괴되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인 조리, 우리가 삶기, 찌기, 볶기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거의 파괴되지 않고요, 일부 채소는 익혔을 때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몸의 영양소를 흡수하기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기 힘든 분들은 얼마든지 익혀서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식이섬유 어떤 걸 섭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섭취했을 때 어떤 이점인데 엄청 많이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식이섬유 섭취와 함께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 보기입니다. 아까 장에서 세로토닌이 형성된다고 했죠? 이 세로토닌이 햇빛을 보셔야지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그 멜라토닌이 여러분의 수면을 돕게 됩니다. 스트레스 레벨을 확 낮추게 되고요. 그래서 질 좋은 수면을 하셔야 되는데 식이섬유 아무리 먹어도 질 좋은 수면을 하시지 않으면은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7시간 이상 충분히 푹 주무셔야 되고요. 좋은 단백질로 여러분의 체중 곱하기 1.2에서 1.6 이상 꼭 드시는 거, 좋은 지방 꼭 같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은 꼭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체 운동, 하체 근력 운동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존투 운동, 우리의 심장의 심박수의 60에서 75%로 뛰는 좀 빨리 걷기나 조금 천천히 뛰기, 슬로우 조깅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 하루에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고, 하체 근력 운동, 계단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라든지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꼭 하셔서, 이 운동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 운동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같이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꼭 오늘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 이유, 미토콘드리아, 장, 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드시게 되면은 아주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밀가루나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은 장을 망쳐버립니다. 아무리 장에 좋은 식이섬유를 10번 먹는다고 해도 이 설탕, 밀가루 한두 번 먹으면은 망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이어트하는 기간, 여러분이 좀 더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만이라도 여러분은 이걸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장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먹는다고 해서 장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회복하고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끊어주시길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식이섬유에 대해서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다이어트의 실패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몸의 호르몬과 장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굶고 뛰기만 했던 과거의 방식은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이어트 공책이 있다면 첫 장에 이렇게 써보세요. 칼로리 계산보다 식이섬유 30g 채우기. 이것이 여러분의 몸을 살찌지 않는 건강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음식들로 식단을 채워나가 보세요. 고통스러운 배고픔이 아닌 건강한 포만감이 무엇인지,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그 기쁨이 뭔지 여러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진정성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방은 빼고 근육은 지키고 식욕은 반으로 줄고 피부까지 탱탱해지는 한 가지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건 분명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 근육은 안 붙고 뱃살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어떤 회원들은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데 근육도 안 붙고 지방도 안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회원분들은 근육도 잘 붙고 지방도 잘 빠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단백질은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단백질에 대한 모든 오해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지방을 활활 태우고 근육은 지키거나 오히려 더 늘리고 40대, 50대에도 20대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스마트한 대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몸을 바꿔드리고 수많은 책과 논문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떤 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과학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칼로리를 가장 많이 태우는 열 효과가 가장 높은 영양소입니다. 음식의 열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모한 에너지, 즉 칼로리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의 무려 20에서 30% 정도를 소화 과정에서 스스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00칼로리의 단백질을 먹으면 20에서 30칼로리가 소화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지방은 3% 미만이고요. 탄수화물은 10% 미만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한 연구에서 6에서 12개월간의 장기 임상 연구에서 고단백질 식단이 체중 감량 효과를 제공하고 체중 감량 후에도 재증가를 방지한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서 골밀도나 신장 기능 측면에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요. 식욕을 감소시키고 여러 체중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은 식욕을 컨트롤하는 포만감 호르몬의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2시간 만에 과자가 생각나는 가짜 배고픔, 지긋지긋하시죠? 그건 우리 몸의 호르몬이 보내는 거짓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포만감을 줍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장에서는 식욕 호르몬인 GLP-1과 PYY를 왕성하게 분비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들이 뇌에 충분히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 때까지 군것질이 생각나지 않고 식사량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이런 호르몬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배부른 호르몬인 GLP-1과 PYY가 늘어나고 배고픈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감소해서 식욕이 25%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중요성이 그냥 근육을 만든다가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포만감 1등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노화 시계를 늦추는 성장 스위치, 엠토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근감소증 방어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요, 우리 몸은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악화되고요. 쉽게 넘어지고 다치는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 무서운 근감소증을 막을 유일한 열쇠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단백질 안에 있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인 mTOR를 강력하게 켭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섭취하는 게 단순히 몸매 관리를 넘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셈입니다.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단백질의 진짜 능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뇌와 피부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도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반응이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요, 인슐린 분비를 소량 촉진합니다. 이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섭취한 아미노산을 근육 세포 속으로 쏙쏙 밀어넣는 이런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없고요, 아주 건강하고 효율적인 반응인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거대한 혈당 저장 창고를 얻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인슐린 감수성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즉,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근육을 지키는 것이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가 당뇨병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기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혈당이 다 지방으로만 전환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피부 그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우리 피부는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것들이 모두 단백질입니다. 아무리 피부에 좋은 거를 발라도 내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낼 재료,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피부 속으로부터 차오르는 진짜 이너뷰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피부세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피부세포가 죽었다 생겼다 하잖아요. 근데 생기는 그 피부세포의 그 원재료가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 글루타치온은 미토콘드리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세포를 노화로부터 지키는 마스터 항산화제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이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본입니다. 단백질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구성 성분으로 다이어트 중에 집중력 저하나 우울감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증식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단세 지방산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장벽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호르몬, 피부, 뇌, 그리고 노화의 속도까지 관장하는 생명의 운영체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또 동물성, 식물성 어떤 거를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목표 섭취량입니다.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은 몇 g일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권장하는 건 0.9g입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0.8에서 1.0 먹어라가 대한민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1.2에서 1.6g은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40대 이상이다, 내가 나이가 좀 더 먹어서 근감소증이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셔주셔야지 근육 손실을 막고 대사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다 라고 하면은 72에서 96g 정도 드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활용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섭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씹는 게 귀찮아 단백질 잘 안 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더 드셔야 됩니다. 자, 동물성, 식물성 무엇이 더 좋을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싸우지 말고 똑똑하게 이용하라입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같은 게 있죠. 이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은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 스위치인 류신 함량이 높아서 근육 생성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단점은 일부 붉은 육류나 가공육이 포화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이 적은 부위,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라든지 닭 안심이라든지 이런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구이나 찜, 수육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에는 두부, 콩, 렌틸콩, 퀴노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은 다이어트의 또 다른 왕, 식이섬유가 많다는 겁니다. 앞서 식이섬유 편에서 보셨겠지만은 콩이나 렌틸콩, 퀴노아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단백질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이롭습니다. 단점은요, 대부분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요, 단백질 보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콩에 많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고요.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시면 이런 단점들을 또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 합성의 효율을 잡고요, 식물성 단백질로 식이섬유랑 혈관 건강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인데요. 저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50에서 60%는 동물성으로, 40에서 50%는 식물성으로 채우는 거로 권장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50대 50으로 먹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근육량 합성이 좀 더 중요하다 하시면 동물성을 좀 더 늘리셔도 되고요. 나는 혈관 건강이나 다이어트, 식이섬유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식물성을 좀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섭취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단백질이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많은지,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가 표를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는 이 표를 보시고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밖에서 먹는 분들, 간단하게 드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완벽하게 드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어떻게 다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내가 60kg다, 뭐 70kg다, 뭐 50kg다,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 끼에 30g 정도 채우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20g 이상은 단백질 채우는 걸 목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굶지 마세요, 절대로. 아침 굶으면 단백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여러분 밤 사이에 근육이 분해되는 거 맞고 하루의 대사를 깨우는 가장 중요한 식사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아주 간편 옵션,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나는 단백질도 좀 먹고 시작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그릭 요거트 드시고 견과류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릭 요거트가 100g에 10g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릭 요거트 한 150g 정도의 견과류 한 줌 정도 넣으면은 단백질 한 20g 정도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식으로 먹는다, 저는 제가 이제 들기름 너무 좋아하고, 냉각찹 들기름, 저는 오히려 올리브 오일보다 제가 더 강추하는데요. 들기름에 구운 두부 반모를 드시면은, 두부 한 모에 한 300g 정도 되니까 반모면은 한 150g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5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좋은 또 기름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에 계란 후라이 같이 드시면은, 계란 후라이 하나에 단백질 6g 정도 들어있으니까 21g 정도 단백질을 드실 수 있겠네요, 아침에. 난 단백질 더 먹겠다,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를 좀 더 드시거나 아니면 두부나 계란 후라이를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단백질을 왕창 먹겠다, 아침에. 그러면은 닭가슴살 한 50g에서 100g 정도 넣으시고 퀴노아 넣으셔서 샐러드로 드시면은 단백질을 아주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심이랑 저녁 식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제 100점짜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은 100점짜리 식단이고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 삼치, 이면수 같은 저는 등푸른 생선 구이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 토막, 약 100g 정도 되죠. 한 토막에 한 20에서 25g의 최고급 단백질과 오메가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구이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수육, 혹은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뭐 간장을 살짝 해서 볶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고 부드러워서 가성비 최고의 단백질원이고요. 가격까지 좀 저렴하죠. 그래서 돼지고기 앞다리살 150g에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난 아침에 단백질 한 30g 정도의 류신까지 왕창 먹고 싶다, 제가 류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달걀까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에도 난 단백질 좀 40g 이상 많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닭가슴살이나 그리고 이제 귀리, 보리밥 이런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간식으로도 계속 이제 뭐 그릭 요거트나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 식사 때 많이 드실 수 있는 것들, 계란, 그릭 요거트, 닭가슴살, 퀴노아, 뭐 연어, 렌틸콩, 그 다음에 아몬드, 뭐 우유, 뭐 이런 것들 총 많이 드셔가지고 단백질 충분히 여러분 많이 섭취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인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단백질을 내가 챙겨서 집에서 해먹을 수가 없다, 도시락을 쌀 수가 없다, 혹은 나는 외식이나 회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도시락을 싸거나 집에서 먹을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일 사 먹는데 어떡하죠? 라는 분들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외식 중에서 초이스로 한 80점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샤브샤브나 월남쌈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나 채소를 좀 마음껏 먹고 마지막에 칼국수나 죽만 피하시면 되고요. 생선구이 백반 너무 좋죠. 고등어나 삼치, 갈치, 나물 반찬들 듬뿍 해서 드시고 밥은 아주 조금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수육국밥이나 뭐 뼈해장국 같은 거는 밥 드시지 마시고 고기나 안에 있는 뭐 우거지 같은, 안에 있는 건더기 같은 것들 드시면은 한 80점 정도 식단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샤브샤브나 월남쌈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라이스 페이퍼인데요. 라이스 페이퍼는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아주 당이 많죠. 그리고 우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채소나 고기랑 같이 먹기 때문에 채소를 덜 올릴 수 있지만은 가장 베스트는요, 여러분, 라이스 페이퍼를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남쌈을 드신다라고 하시면은 월남쌈보다는 그냥 샤브샤브 형태로, 그래서 쌈채소와 함께 고기와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만 드시길 추천드리고, 쌈은 월남쌈에 있는 라이스 페이퍼는 저는 안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70점 정도 되는 식단 말씀드리면은 회덮밥. 밥량을 한 3분의 1로 줄이시고요. 채소랑 회 위주로 하시고 초고추장 조금만 드시면은 한 70점 정도 우리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닭갈비 이런 것들 한 70점 정도 단백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볶음밥 피하시고 쌈채소를 최대한 많이 드시면 한 70점 정도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순두부찌개, 청국장 이런 것들도 밥은 최소한만 드시고 건더기 드시면은 한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라 60점 미만, 돈가스, 뭐 크림 파스타, 뭐 짜장면, 뭐 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백질도 없고요. 단백질이 있다고 해도 막 튀김 요리랑 같이 있거나 아주 정제 탄수화물 같이 있는 것들 여러분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 포탄, 단백질 함량이 아주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의 생존법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깃집이나 횟집을 좀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깃집에서는 양념된 고기보다는 뭐 생고기, 삼겹살, 목살, 항정살 이런 거 선택해 주시고, 횟집에서도 최대한 다른 스키다시 다른 것들 드시지 마시고 회랑 그 다음에 찜 혹은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쌈만 충분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술안주 같은 경우는 술집 가시면은 튀김 대신에 과일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먹태, 노가리, 뭐 두부김치 이런 걸로 최대한 커버해 주시면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70점짜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편의점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밖에 안 해요 라는 분들 때문에 제가 편의점을 또 준비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운 계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운 계란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 무가당,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두유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면 되는데요. 닭가슴살이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편의점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리얼 닭가슴살이 얼마나 들어있냐가 중요해요. 저는 최대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90점 이상 하실 거면, 직접 내가 닭을 삶아서 먹는 게 100점이다. 그럼 90점 이상 할 거면은 닭가슴살 함량이 90% 이상은 된 걸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뒤에 원재료 확인하셔서 닭가슴살 90% 이상 있는 걸로 드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또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프로틴 파우더로 채우면 안 됩니까? 이 프로틴 파우더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프로틴 파우더는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단백질을 내 체중 곱하기 1g도 못 채우는 분들. 제가 체중이 70kg예요. 근데 70g도 오늘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은 적어도 저녁에 한 잔 드시거나 중간에 간식으로 한 잔 드셔서 채워주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물론 음식으로 채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나는 근육량을 늘려야 돼.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분들은 거의 체중 곱하기 2g까지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체중 곱하기 2를 드시려고 하니까 음식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라는 분들도 운동 직후에 한 잔 정도는 쉐이크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WPI나 WPC 같은 농축 유청 단백질, 분리 유청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근합성을 촉진해서 운동 직후에 한 잔 드시는 거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씹는 게 괴로우신 분들, 생선도 힘들고 고기도 힘들고 단백질 먹으려니까 콩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WPI, WPC 같은 유청 단백질, 그다음 콩 단백질 같은 것들, 대두 단백질 드셔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쉐이크 형태로, 프로틴 형태로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저는 음식을 대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우더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진짜 음식에 들어있는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분에 단백질, 프로틴은 무조건 인공감미료, 착향료,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장 건강을 망치고 식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는 딱 필요한 분들만 적당히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짜 음식이 1순위라고 100번, 1000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영양 조합을 그 어떤 가공식품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프로틴 파우더는 여러분의 여정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잠깐 채워주는 비상연료지 주 연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설탕,
그다음 뭐 튀김, 뭐 나쁜 기름, 액상과당, 밀가루, 가공식품이 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로 돼 있는 가공식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백질 섭취하면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플러스 10점 하려고 마이너스 100점 하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다이어트 하면서 나는 근육량을 얻겠다 하시는 분들도 순수한 단백질로 돼 있는 고기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렇게 리얼 음식을 드셔야지 여러분 제품으로 드시지 마세요. 제품으로 단백질 얻으려다가 그 부산물들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장내를 파괴하고 식욕을 자극하고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가공식품으로 돼 있는 단백질 절대로 드시지 말라고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백질을 단순한 근육 영양소로만 보지 않게 될 겁니다. 내 몸의 기초 대사를 깨우고 성가신 식욕을 잠재우고 노화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하고 스마트한 도구로 보이실 겁니다. 오늘부터 그램,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대신에 매 끼니 내 밥상에 단백질 반찬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건강한 투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이를 이렇게 먹었더니 한 주에 체지방량이 3kg 빠졌다. 혹은 변비가 사라졌다. 피부에서 광이 난다. 지방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도 있고 몸을 망치는 식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지방이 비만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가 되면서 탄수화물이 문제다라고 했고요. 또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탄수화물에서 당류가 문제다. 아니면 포화지방이 문제다. 아니면 트랜스지방이 문제다. 아니면 가공식품이 문제다. 점점 더 세분화하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온갖 정보가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불포화지방 먹어야 된다. 누구는 포화지방 먹어야 된다. 저탄고지를 해야 된다. 누구는 방탄커피를 먹어야 된다. 씨앗기름을 가열하거나 올리브오일 가열하면 안 된다. 온갖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이를 먹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몸이 지방을 활활 태우고 40대, 50대에도 20대와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완벽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단순히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감량 때문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은요, 엄청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식이섬유와 단백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방이 가장 강력한 포만감 호르몬 신호를 보낸다는 거.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지방이 가장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오이를 먹게 되면은 아침에 오이를 먹었는데 저녁까지 밥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지방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건강적인 이점까지 얻어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을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식욕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식욕이 거의 없다라는 분들은 사실 첫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간식이 생각나거나 군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오이를 잘 섭취해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욕 호르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 GLP-1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싹센다 위고비의 원료가 되고요.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을 평소에 잘 먹게 되면은 이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먹게 된다, 들기름을 먹게 된다, 아니면 식전에 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사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간식이나 다른 음식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기는 우리 당 떨어진다, 당 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섭취가 지방을 섭취했을 때 훨씬 적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방을 섭취했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또 배부름을 인지하는데요. 그리고 그렐린이 나오면은 배고프다고 인지하는데 중요한 건 그렐린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렙틴이 잘 나오지 않거나 나오는데도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우리가 배부르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을 골고루 잘 먹게 되면은 이 렙틴 저항성이 개선되고 그렐린 호르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장에서 GLP-1이랑 같이 분비되는 게 CCK랑 PYY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반응도 잘하게 돼서 우리가 평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좀 더 오래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지방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전에 지방을 먼저, 오이를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 음식을 먹게 되면은 평소에 올라가던 혈당보다 30% 적게, 50% 적게 혈당이 올라가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고요. 식전에 먹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가 지방을 잘 섭취하는 분들은 혈당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 한마디로 적게 올라가고 적게 떨어진다는 거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뭐가 문제냐, 혈당 스파이크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는요,
단순히 뭐 식곤증이나 비만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나고 졸리거나 약간 식곤증이 올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못 참는 수준까지 갔을 때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곤증이 일어나요. 졸려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뇌에 안개가 낀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가 혈당이 올라갈 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계속해서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고 이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복부라든지 아니면 근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게 혈당을 내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전환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슐린은 우리가 혈당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근육 속에 근글리코겐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방으로 가는 역할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고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고 식욕 호르몬이 제어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방 조직의 화이트닝이라고 하는데요. 회색 지방은 열을 내고 우리 몸을 태워주는 좋은 지방인데요. 그 좋은 지방이 베이직 지방으로 가고 베이직 지방이 이제 백색 지방으로 가는 이런 역할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인슐린 과다 분비로 수면의 질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혈당이 이렇게 쭉 하락할 때 분비되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에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ADHD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혈당 스파이크 정리를 해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는 지방의 패턴을 바꾸고 근육을 줄이고 체형도 바꾸고 대사 시스템도 바꾸고 기초 대사량도 줄이고 식욕을 높인다.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도 괜찮다가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지방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지방에 들어있는 특히 불포화 지방에 들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인슐린 신호 전달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게 되고요. 대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특히 오메가3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염증을 줄이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방의 역할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하는데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최적화돼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있는 단위입니다. 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100개에서 뭐 400개가 들어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한마디 뇌 속에 있는 세포, 뇌세포라고 그러죠. 그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최적화가 되면은 우리 머리가 좋아지겠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력이 좋아지겠죠. 장 속에 있는 세포가 좋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겠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최적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방 대사를 잘하는 몸이 되고 지방을 잘 타는 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죽고 계속 생기고 하는데 이것들을 잘 촉진한다.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잘 먹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고 활성화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지방을 잘 먹었을 때 우리의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장내 안에 있는 단쇄 지방산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유익균을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장벽의 기능을 강화해서 장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잘 드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뇌의 기능입니다. 뇌. 그다음에 피부. 마지막으로 항산화입니다. 우리가 뇌는 거의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지방을 잘 먹으면요,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고 기억력, 합승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데 지방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제 피부와 항산화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피부에 좋은 비타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항산화 네트워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런 게 항산화에 중요하고 피부에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A, D, E, K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했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지방을 따로 먹지 않으면 이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려면은 우리가 오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 같은 거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로 샐러드 드레싱을 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떤 나쁜 지방을 피하고 어떤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좋은 지방,
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지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나쁜 지방에 해당하는 거는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성 기름 중에 오메가6가 많은 걸 우리가 흔히 나쁜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화 지방 중에서도 일부는 나쁜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나쁜 지방에 있는 트랜스 지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가짜 기름이죠. 가짜 지방. 한마디로 마가린, 쇼트닝. 이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튀길 때 우리가 과자나 빵이나 튀김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우리가 뒷면에 보면은 뭐 인공 경화유 이렇게 써 있는 거, 팜유 이렇게 써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지방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세포도 망가뜨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안 좋은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성분표에 보시면은 뭐 가공 유지라고 써 있거나 부분 경화유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피해야 되는 기름, 식물성 기름, 오메가6가 과다로 있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생으로 먹는 건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우리가 생으로 먹지 않고 기름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이 자체는 괜찮은데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 자체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피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씨앗 기름들의 문제가 고온으로 압착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쉽게 산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 기름들, 나쁜 지방들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좋은 지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럼 단일 불포화 지방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이런 애들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은 또 어디 풍부해요? 마카다미아나 아몬드에도 풍부합니다.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심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좋은 지방인데요. 오메가3 지방 같은 경우는 어디에 풍부하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고 연어에 풍부합니다. 또 치아씨드에도 풍부하고 호두에도 많은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들기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아주 필수 지방산인데, 들기름 같은 경우에 반드시 냉압착된 들기름, 고온에서 압착하지 않은 들기름, 생들기름을 여러분 사용하실 걸 제가 권고합니다. 좋은 포화지방이 있는데요. 포화지방 중에서도 흔히 지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MCT 오일, 그 다음에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버터. 이걸 우리가 목초 버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그래스페드 버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버터에서 유청을 분리해낸 기버터라는 것들이 우리가 좋은 포화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좋은 지방에서 이야기했던 오메가3, 그 다음 나쁜 지방에서 얘기했던 오메가6. 근데 이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문제가 있는데요. 좀 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자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뭐 40대 1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이 한 15대 1 정도로 드시게 되는데 권고가 4대 1입니다. 4대 1. 1대 1까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4대 1로 드시거나 아니면 1대 1까지 드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메가3를, 좋은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들기름이라든지 아니면 호두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삼치라든지 아니면 연어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표로 어떤 지방들, 어떤 기름들을 먹으면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퍼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시고, 나는 조금 더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겠다. 그러면 산도가 낮은 거, 그다음에 올레오칸탈이 많은 거, 올레산이 풍부한 거, 이런 것들로 고르시면 됩니다. 좀 검은 색깔, 좀 어두운 병에 담겨져 있거나 좀 압착한지, 한마디로 짜낸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충분히 생으로 드레싱으로 해서 먹고 조리해서 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인데,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육, 아보카도를 직접 짜서 나온 기름이기 때문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난 다이어트 중이지만은 한 번 정도는 튀긴 요리를 먹어야 되거나, 나 아이들을 위해서 난 좀 건강한 튀긴 요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생들기름인데요. 냉압착 생들기름이죠. 여기서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있냐? 60%가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선 아마씨유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들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들기름을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 나물을 무쳐 먹거나 여러분 생으로 먹더라도 좀 생들기름 먹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들기름도 공복에 먹었을 때 체중 감량 효과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오일보다 들기름이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올리브오일이 풀냄새나 약간 향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보카도 오일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들기름
들기름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짧게 넘어갈 건데요. MCT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입니다. 사실 제가 포만감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식욕, 그 다음에 이 포만감을 조절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 MCT 오일이 거의 가장 효과가 좋다고 봐도 무방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MCT 오일만 적게 먹어도 우리가 좀 포만감이 길게 간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이 이 MCT 오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좋아졌다는 연구가 적당히 있지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MCT 오일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좀 너무 식욕이 강해. 그래서 내 식욕을 좀 억제하고 싶어. 그럼 MCT 오일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드셨다가 설사하시는 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소량부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코넛 오일도 MCT 오일이랑 효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터인데요. 나는 고기를 구울 때 버터를 꼭 사용해서 구워야 되거나, 아니면 나는 채소를 볶을 때 버터를 사용해서 좀 채소를 볶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올리브 오일 향도 싫어요, 아보카도 오일도 싫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꼭 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스페드 목초 사육된 버터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추천 제품들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기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맞는 기름, 여러분 다양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름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요. 내 몸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기름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내가 포만감이 좋아진 것 같아, 식욕이 좋아진 것 같아, 좀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진 것 같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하루 총 섭취량의 몇 퍼센트를 먹어야 되냐, 이런 거 칼로리를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한 번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난 계란 후라이 한다 그러면은 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스푼 이렇게 사용하셔서 좀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버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 10g 정도씩 이렇게 우리가 소분하잖아요. 10g, 15g. 그 버터 하나 사용해서 고기를 굽거나 야채를 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생으로 먹는다 그러면 역시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난 식전마다 먹는다 그러면은 역시 5mm에서 10mm,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먹으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10mm.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나물에 무쳐 먹고 그다음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했다, 역시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사용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간식으로 뭐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견과류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 나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겠다 하는 분들은, 이게 좋은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식으로 견과류 드셔서 다른 것들, 과자 이런 거 손대지 마시고 견과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고등어나 연어, 삼치 뭐 이런 것들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시중에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막 손질 다 돼 있는 또 고등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미 다 구워서 전자레인지만 돌리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공류나 여러분 경화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조리하는 그런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 거, 아까 말씀드린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나 이런 것들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긴다 그랬죠? 이런 것들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가공류 경화는 뭐예요? 뭐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들어간 빵이나 도너츠나 이런 것들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러분 포화지방을 많이 먹거나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 여러분 좀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조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쳐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보충제로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메가3 알약이나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는 꼭 식사로 섭취하셔라,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살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오늘 지방에 대해서 저랑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지방 잘 먹으면은 여러분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방 가셔서 기름 여셔서 혹시 여러분 집이든 여러분 부모님 집이든 식용유나 제가 말씀드린 안 좋은 지방, 안 좋은 기름들이 있다면 오늘 좀 바꿔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잡으시고 다이어트까지 성공하시길 꼭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중요한 정보를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수많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칼로리 줄이고 또 탄단지까지 맞춰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먹어봤는데 살이 여러분 안 빠진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굶으면서 참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달이면 최대 20kg,
그다음 적어도 8kg에서 12kg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감량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회원들의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 이유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식단을 하지 않고 칼로리를 집착하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시중에서 유행한다는 그런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검증했고 지금도 저희 많은 회원들과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방법대로 꼭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배고픈 신호, 그다음 배부른 신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빵점이고 여기가 1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가장 배고픈 상태고 여기가 가장 배부른 상태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언제 식사를 하십니까? 특히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16시간 공복 이후에 거의 배고픈 상태가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10을 넘어서 배부르게 오바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간헐적 폭식이라고 하죠. 혹은 나는 식사할 때마다 매 끼니 때마다 0까지 배고프고 10까지 드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건요, 여러분이 한 3 정도, 2 정도 내려왔을 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간식이라서 드셔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배고픈 거 참아야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0에서 참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수만 명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들도 보면 처음에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적게 먹어야 되지 않나요? 굶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0까지 떨어져서 0인 상태에서 버티는 굶는 다이어트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먹을 것만 머릿속에 잔뜩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여러분의 식욕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배고플 때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여러분이 적당히 배부를 때 내려놓고 그렇게 하루에 3번을 먹으면은 딱 정리가 되는 아주 정상적인 식욕으로 여러분이 돌려놓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우리 입맛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일주일만 하게 되면, 혹은 좀 길게 하면 4주만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혹은 잠깐 치팅한다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달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자극적이었어 하고 한 입 먹고 다 못 드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입맛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리셋하는데 입맛도 리셋하고요, 우리 내장 기관도 리셋하고 우리 머리도 리셋하는 겁니다. 좋은 식단들로 채우게 되면은 여러분 장이 건강해지고 뇌도 맑아지고 우리 입맛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칼로리, 탄단지, 사실 칼로리를 따져야 되시는 분들, 단백질을 따져야 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이분들은 조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제가 아주 건강하게 또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배고픈 신호가 배고플 때만 나오고요, 배부른 신호가 항상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호르몬이 정상화된다, 대사가 정상화된다, 장내 환경이 개선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표를 삼으시고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식단, 그 다음에 운동, 생활습관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나쁜 거를 좀 몇 가지 끊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참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액상과당,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 다음에 배달음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3일만, 좀 더 할 수 있다면 일주일만 끊어보시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바뀌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절여져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탕이나 밀가루나 이런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은 우리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정상 범위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 더 떨어지는 부분, 더 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식곤증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식곤증 느끼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거의 당뇨 전 단계까지 가신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지 않게끔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 일으키면 안 되고요. 그럼 반복되면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방이 잘 찌는 몸. 그래서 우리가 찌면 안 되는 간에 지방이 생기고 우리 뱃살에, 복부에 지방이 생기고 근육에 지방이 생기는 그런 몸이 저절로 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배고픔 레벨이 0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거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배고픔 레벨이 한 3 정도에서 여러분 먹게 되면 이거 말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요 배고픔 레벨이 2나 3 정도에서 얘네들 말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음식들로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한 지방이 타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세팅할 건데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수화물인데요. 자, 식단, 운동, 그 다음에 생활습관 중에 왜 식단을 가장 먼저 얘기하냐? 식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식단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식이섬유와 당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당질을 얼마나 섭취하라고 권고할까요? 하루에 50g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130g 이상 먹는다. 내가 하루에 이 당을 얼마나 먹는지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로 식이섬유예요. 이 식이섬유 얼만큼 먹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30g까지 올려라, 50g까지 올려도 된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g부터 출발하셔서 15g부터 출발하셔서 천천히 올려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우리가 샐러드 먼저 나오잖아요. 음식점, 좋은 음식점 가면은. 왜 샐러드 먼저 나와요? 샐러드 먼저 먹어야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이섬유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야채로 먹으려면 얼만큼 먹어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배추를 100g 정도 먹으면 식이섬유가 2g밖에 안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100g 먹어봤자 2.6g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채로는 식이섬유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식이섬유 하면은 대부분 다 채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예, 채소는 식이섬유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식이섬유가 채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 많이 들어있는 건 여러분 통곡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콩류입니다. 자, 그래서 채소도 여러분 드셔야 되지만 뭘 드셔야 돼요? 통곡물이랑 콩류를 드셔야 됩니다. 통곡물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씨앗 있잖아요, 씨앗. 우리가 씨앗 뭐라 그래요? 치아씨드도 있고 아마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식이섬유가요, 얘네 두 개보다 더 많아요. 씨앗 100g에는요, 아마씨나 치아씨 같은 거 100g에는 식이섬유 거의 30g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 먹을 때, 샐러드 먹을 때 얘네들 넣어서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 얘네들 넣어서 먹고, 또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얘네들 넣어서 먹으라 그래요. 또 식이섬유 어디 많아요? 견과류에 많습니다. 견과류, 통곡물, 콩류, 씨앗류에 식이섬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에는 적당히 들어있어요. 채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채소에는 여러분 항산화 물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색깔 채소들 골고루 여러분 드셔야 되고, 십자화과 채소 여러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 많이 드세요. 그 다음 얘네들이랑 같이 드세요. 채소에다가 얘네들 같이 넣어서 먹으면 그게 뭐예요? 샐러드예요. 네, 그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샐러드 드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 통곡물하고 콩하고 같이 밥 지어서 드시면 됩니다. 꼭 드셔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진짜 3일만 하면 여러분 몸 바뀌는 게 느껴지고요. 일주일, 한 달 하면은 진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처음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15g부터 한 일주일 지났으면 20g, 25g, 30g. 그래도 내 몸에서 괜찮아,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g까지 여러분 늘려보시고 50g까지 늘려보셔도 괜찮아요. 몸이 여러분 극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거랑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물 드셔야 돼요. 물을 안 드시고 식이섬유만 드시면은 어떻게 되냐? 변비 생깁니다. 응급실 가는 분까지 봤어요. 식이섬유 억지로 많이 먹다가. 그리고 꼭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식이섬유 여러분 절대로 제품으로 드시지 마세요. 미에로 파이바에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당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 식이섬유 또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뭐 무슨 식품 비법 W 막 이런 차 있거든요. 거기도 여러분 식이섬유가 음식에서 온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구화검이라든지 차전자피라든지 뭐 사과 껍질로 만든 그런 제품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 여러분 제품이에요. 그거는 식이섬유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식이섬유만 있는 게 여기 안에 비타민하고 무기질하고 좋은 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네들 충분히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면은 제품으로 섭취하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섭취해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뭐 닭가슴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기들, 좀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고기들은 우리가 100g 먹으면은 20에서 25g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거의 없는 고기를 먹으면 30g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안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생선이 있고 고기가 있죠. 육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계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종류 많아요. 골고루 드세요. 한 가지만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좀 혈관이 걱정돼 하는 분들은 여러분 소고기에 지방이 많은 부위 말고 지방이 좀 없는 부위. 나는 돼지고기에 지방이 걱정돼. 근데 돼지고기 지방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살코기 위주로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 생선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산물에 뭐가 있어요?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뭐 문어도 있고 되게 많죠? 그걸로만 채우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거랑 같이 채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콩, 그 다음에 두부.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릭 요거트.
자, 그릭 요거트는 식물성일까요, 동물성일까요? 자, 동물성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콩류, 두부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00g 정도 먹게 되면은 한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100g 정도 먹게 되면은 20에서 25g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체중 곱하기 2g만큼 꼭 챙겨 드셔서 여러분 근육량 늘리시면서 혹은 적어도 근육량 유지하면서 꼭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단백질 얘기하면 저는 음식으로는 도저히 못 채우겠어요. 제품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품은 어떤 게 있죠? 단백질 파우더가 있고요. 단백질로 나온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진짜 음식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음식으로 여러분 콩, 두부, 그릭 요거트, 그다음 고기, 해산물, 계란 얘네들로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하루, 이틀, 3일 도전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못 채우겠다 라고 하시면 그때 제품을 이용하세요. 저는 단백질 쉐이크 이용하는 것도 그런 닭가슴살 스테이크나 훈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닭가슴살 볼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채우려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은 그때 쉐이크를 이용하시거나 제품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선 뭐예요? 얘네로 이용하셔라.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식욕이 없는 분들이에요. 나는 애초에 식욕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여러분 괜찮아요. 제품 드셔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근육량이 좀 적죠. 그런 분들은 아마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음식 플러스 제품으로 채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근육량이 많고 식욕이 왕성하신 분들, 대부분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식욕이 왕성하거든요. 그분들은 여러분 제품 싹 끊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여러분 제품 다 끊으셔야지 식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근육량을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음식으로만 드셔도 충분해요. 제품 있으면은 옆에 근육량 없고 식욕 없으신 분 다 주시고 여러분들 제발 진짜 음식으로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방입니다. 자, 지방을 드시는 분들 보니까 요즘에 올리브 오일을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지방을 활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좀 과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과 제가 회원들에게 많이 시켜보고 결론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지방 안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좋은 지방은 어디에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 통곡물에도 많고요. 콩류에도 많고요. 견과류도 이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지방 먹는다면 꼭 저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 오일이나 그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난 튀기는 요리를 꼭 난 다이어트 중에 먹어야겠다. 혹은 나의 아이들을 해줘야겠다. 아보카도를 사용하시고 나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올리브 오일. 난 식욕이 아침에 너무 강하다. 밥 식사 전마다 식욕이 너무 강하다 하는 부분들 식욕의 레벨을 떨어뜨리려면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한 스푼을 식사 전에 미리 먹어라. 그 다음에 다중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오메가3랑 오메가6를 얘기하는데 이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이고 이 오메가3가 염증을 잡는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4대1로 먹어라. WTO에서는. 근데 1대1까지 괜찮다. 근데 지금 우리는 40대1로 먹고 있고 15대1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요거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6는 줄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 포도씨유, 까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것들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다 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얘네들이 우리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다음에 문제는 다이어트까지 망친다는 거예요. 오메가3 많이 먹어야 되는 오메가3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생선으로 먹는 게 최고예요. 어디에? 고등어에. 그 다음에 어디에? 삼치, 들깨랑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요? 들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들기름은 고온으로 우리가 압착하게 되면은 또 나쁜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온으로 냉압착으로 뽑아낸 생들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오메가3는 생선이나 그다음에 연어나 아마씨나 아니면은 들기름 냉압착한 이런 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버터 같은 경우는 버터나 MCT 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방탄커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포만감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오일 공복에 먹는 것도 그렇고 버터를 먹는 것도 그렇고 효과를 전혀 못 보고 막 설사만 한다. 난 너무 괴롭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향 때문에 나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를 못 먹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버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MCT 오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버터를 고를 때는 주의사항이 있죠. 가공 버터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린, 쇼트닝,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버터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이 버터는 여러분 자연 버터를 고르시고 그 자연 버터 중에서도 목초 사육한 소에서 짜낸 그 우유로 만든 버터. 그걸 우리가 이제 목초 버터라고 하고 또 이제 영어로는 그래스페드 버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구매하셔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리브오일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압착 들기름도 있고 버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요것들
분량별로 지방 드시면 되는데 얼만큼 먹어야 되냐? 사실 지방은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적당량 드셔야 되고요. 식사 때마다 나는 먹고 싶다 그러면 큰 수저로 한 스푼 같이 뭐 조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거나 해서 그렇게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거를 말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식단을 짜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좀 100점짜리 식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직접 해 드실 수 있고 도시락을 싸가실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이 안 드셔도 돼요. 제 목표는 식이섬유, 우선 식이섬유 30g, 그 다음에 체중 60kg라고 가정하고 단백질은 90g, 체중 곱하기 1.5로 제가 계산했고요. 첫 번째 아침 식사로는요, 귀리, 렌틸콩, 서리태로 밥을 지어서 3분의 2 공기, 3분의 2 공기면은 한 130g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부 4분의 1모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2개, 뭐 시금치 나물, 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좀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죠. 왜냐면 나는 밥을 먹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렌틸콩하고 서리태콩 넣고 또 귀리까지 넣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샐러드로 만들어서 야채랑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다가 같이 부쳐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단백질은 한 27g 정도. 근데 여기서 단백질을 올릴 수 있죠. 계란 후라이를 2개에서 3개로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렌틸콩이나 뭐 서리태콩을 더 많이 한다거나 두부를 더 먹는다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요거대로 먹으면 한 10g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침으로 나는 이렇게 먹는 게 조금 나는 좀 별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좀 뺄 거 빼고 어떤 거 넣으면 돼요? 두부 대신에 저는 그릭 요거트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그릭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넣거나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를 넣거나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 다음 나는 뭐 시금치 나물 이런 거 안 먹는다, 다른 야채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샐러드를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아침을 저는 풍성하게 이렇게 차려서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꼭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제가 냉장고를 여니까 떡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쫙 얘기한 대로 뭐 그릭 요거트도 먹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먹고 그 다음 뭐 올리브 오일도 먹고 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먹고 나서 떡을 꼭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서 빵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침을 먹은 것 같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떡 좀 먹지 말아라. 빵 좀 먹지 말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식단이요, 우리 장내 환경에 너무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너무 좋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드는데 떡이랑 빵이랑 면이랑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망치는 거예요. 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만큼, 기간만큼이라도 아침 식사에서 떡 한 조각 먹는 거, 그 다음 뭐 식혜 한 그릇 먹는 거 이런 거 좀 빼시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에 집에서 드세요. 그럼 나는 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고기를 구우시면 되겠죠? 나는 생선 먹을 거예요. 그럼 고등어를 구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굽던 돼지고기를 굽던 닭가슴살을 굽던 아니면 두부를 굽던 연어를 굽거나 회로 드시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랑 같이 먹어요? 잡곡밥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150g, 아보카도 반 개, 그 다음 키노아 샐러드, 방울토마토랑 오이, 파프리카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드레싱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말씀드리면은 단백질은 약 39g 정도 먹게 되고 식이섬유는 약 14g 정도 먹게 됩니다. 자, 그럼 저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어구이나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들, 또 두부나 콩류 드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 같이 하셔서 쌈채소, 그 다음에 뭐 샐러드 이런 것들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곡물 밥 같이 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고, 야채를 볶아 먹을 거다 그럼 볶아서 같이 드시면 되겠죠. 딱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고등어구이 한 토막 한 100g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쌈채소 한 100g 정도 모듬, 그 다음에 현미밥 뭐 3분의 1 공기, 그 다음 버섯볶음, 이렇게 예시를 들면은 고등어에는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쌈채소랑 현미밥이랑 뭐 버섯에는 한 7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릭 요거트,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 다음에 사과 반 개, 뭐 사과 한 개도 괜찮아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10g, 그 다음에 견과류에는 단백질이 5g, 그래서 단백질 한 15g 정도를 간식으로 드실 수 있고, 식이섬유는 견과류에 한 3g, 사과에는 한 2g 정도, 사과 반 개 먹으면 들어있으니까 한 5g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합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간식까지 다 더해봤더니 단백질은 약 101g,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약 36g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너무 칼로리가 높지 않나요? 제가 얘기했죠. 칼로리 좀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드시라는 대로 여러분 적당량 드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배불러요. 배부름 레벨이 10까지 가요. 그러면 7, 8 정도만 찰 수 있게 여러분 조정하셔야죠, 여러분한테. 저는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7, 8 정도 갈 수 있게 더 늘리셔야겠죠, 먹는 걸.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딱 정리해드린 걸 똑같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더 늘리셔도 되고 더 줄이셔도 돼요. 포인트는 여러분 칼로리가 아니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단백질을 늘리는 거예요. 지방량은 늘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거 정도 드세요. 딱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웬만한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다 빠지실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상 체중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60에 한 52kg, 53kg 이 정도 나가시는 분들, 심지어 160에 48kg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더 빼겠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더 뺀다는 거는 건강을 해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좀 적다, 그럼 이런 분들은 체중은 안 빠지더라도 지방은 줄고 근육은 무조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자, 어쩔 수 없이 나는 회사에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90점짜리 80점짜리 식단도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면 난 조금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고기에 약간의 간을 해서 드시거나 약간의 양념을 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야채를 잔뜩 넣고 또 국이나 찌개나 이런 걸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90점짜리 식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회사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아침을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더 간단하게 삶은 계란을 먹는다든지 사과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실 수 있겠죠. 점심에 여러분 좀 직장인들이라서 점심 먹으러 가면 샤브샤브 같은 거 드시고 국물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야채랑 고기 위주 드시면 그 소스 거의 안 드시면 거의 완벽한 식단이에요. 거의 100점짜리예요. 그렇게 드셔도 괜찮고요. 칼국수랑 죽이나 이런 것들 드시지 마시고, 또 여러분 찌개 먹으러 갔어요. 그럼 90점짜리 식단이 되게 하려면 국물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진짜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건더기는 다 너무 좋거든요. 건더기만 다 건져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집 너무 좋아요. 생선구이집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포도씨나 카놀라유나 이런 거 이용해서 아마 생선을 튀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단점인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생선 충분히 드시고 밥도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공기만 드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케나 샐러드나 이런 거 드실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드레싱 같은 거 적게 하시고 단백질 식품하고 그 다음에 야채하고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샐러드에서 퀴노아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런 거 더 추가해서 드시면 아마 100점짜리 식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 회식이 있을 수 있죠. 회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샤브샤브로 선택하거나 고깃집으로 선택하거나 횟집으로 선택하면은 고기나 그 다음에 횟집에 회랑 쌈 이렇게 해서만 드시면은 너무 훌륭하게 100점짜리로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는 해산물과 고기를 먹겠다, 그 다음에 야채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중국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해물 누룽지탕 이런 거 드셔서 해산물만 드신다거나, 아니면 양식집 갔으면은 스테이크를 드셔서 고기를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회식이나 외식하는 것도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운동 말씀드릴 건데 사실 다이어트에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운동으로 할게요. 어떤 거냐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은 어떤 거랑 관계 있어요? 스트레스랑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수면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줄인다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호흡도 배우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줄이셔서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괜찮아요. 제가 추천하는 수면은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돼요.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지방이 타는 몸이 되고 지방이 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근육도 형성돼요. 장내 환경도 좋아져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자게 하는데 스트레스가 여러분 방해를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잘 자게 하는데 운동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즐거운 운동을 찾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너무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즐거운 운동을 찾으셔서 스트레스 날리시고 충분히 여러분 에너지를 고갈하셔서 밤에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자는 방법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낮에 햇빛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 햇빛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게 되면, 아침 햇빛을 보게 되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실제로. 낮에 밥 먹고 좀 점심에 나르네요. 그럼 여러분 햇빛 보세요. 햇빛 보시면 여러분 다시 에너지가 생겨나고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형됩니다. 그 멜라토닌이 여러분 수면을 돕습니다. 2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셔야 돼요. 형광등, 핸드폰, 컴퓨터, TV 여기에서 다 블루라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서 이걸 보면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뇌가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잠자기 3시간 전, 빠르면 4시간 정도 괜찮아요.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는 곳을 약간 시원하게 하거나 자기 전에 찬물로 샤워하고 자면은 더 잘 잔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감기 걸린다, 내 몸에 안 좋다 그런 분들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살짝 춥게 넣으면 잠도 잘 자고 살도 잘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 믿으시고 난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제가 식이섬유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섬유 많이 먹는데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여러분 큰일 난다. 응급실 간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물은 얼만큼 먹어야 되냐? 여러분이 체중 25kg당
1리터. 여러분이 50kg예요. 그러면 2리터 드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쓰셨더라고요. 저는 6리터 먹어야 되나요? 제가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체중 25kg당 1리터 정도 물을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물을 그렇게 먹으면 신장에 손상이 가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루에 6리터, 7리터, 8리터 먹었을 때 이야기지 2, 3, 4리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맥스, 조금 100kg 넘어가시는 분들도 4리터, 3리터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수시로 물을 드시는 습관으로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물 꼭 많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움직임인데요. 이 움직임이 뭐냐? 사실 운동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녁에 운동을 1시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1시간마다 5분씩 움직여서 12시간 동안 5분씩 해서 60분을 움직인 사람과 누가 더 살이 많이 빠졌을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1시간마다 5분씩 움직인 사람이 살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겠다는 정말 멍청한 생각이거든요. 칼로리를 소모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지 그 운동 자체로 칼로리를 태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몸이 자주 움직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시간에 5분, 10분 정도는 스트레칭 하시고 왔다 갔다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루에 7,000보를 걷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한 번에 7,000보를 저녁에 밥 먹고 나서 걸으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다면 많이 움직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식단 파트에서 한 번 더 얘기했던 건데, 끊는 것들.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가공식품, 배달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스템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어야 되는 것들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운동. 우리가 지방을 연소하는 몸, 지금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운동이 뭘까요? 바로 존투 운동입니다. 심박수를 최대에서 60에서 75% 정도로 뛰는 거를 존투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최대 심박은 220에서 나이를 뺀 걸 우리가 최대 심박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이가 40이라고 하면 180이죠. 그럼 180의 60%니까는 108 정도가 되겠네요. 108에서 135 정도까지를 우리가 존투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워치가 있는 분들은 워치에서 108에서 135 정도로 운동하시면 되고, 워치가 없는 분들은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나 노래를 못해요? 그럼 존2 벗어난 거예요. 존3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동하시는데, 이거를 적어도 주 3회 하루에 15분 이상, 좀 많으면 30분 정도는 꼭 해주셔라. 이 존2 운동이 여러분의 심장, 그다음에 여러분의 면역,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여기저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운동 못해요, 나 운동할 시간 없어요 하면은 요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요, 살짝만 빨리 걸어도 여기까지 가요. 나 운동을 평소에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좀 뛰어야 돼요. 조금 천천히 뛰면 돼요. 천천히만 뛰어도 가요. 계단 운동을 하시면요, 존5까지 올라가요. 최대 심박까지 거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운동은 아마, 만약 계단 운동 하신다 이걸로, 그러면 정말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존투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투 운동. 우리가 흔히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근력 운동이에요. 아까 단백질 먹었잖아요. 그 단백질 체중 곱하기 이만큼 먹고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몸에 근육이 생겨나겠죠. 저는 운동을 한다면은 실제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과 엉덩이 운동을 위주로 여러분 해라. 그래서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난 헬스장 가서 그런 운동 하시면 좋은데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계단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계단 운동만 하셔도 분명히 엉덩이와 허벅지에 근육이 생겨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계단 운동 하다 보니까는 저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2칸씩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무거운 거를 들고 하시면은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은 운동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헬스장에 가셔서 하체 근력 운동 배우셔서 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체 운동 하신다라고 하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등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상체에는 등에 근육이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든지 똑바로 서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체 운동 하시는데 허벅지랑 엉덩이 운동, 그 다음에 등 운동, 이런 거 근력 운동 하시면서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잘 드셔야지 몸에 근육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운동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 요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심지어 머리까지 좋게 만들고 기억력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뭐 학습력 좋게 하고 막 이런 거 연구 결과가 활발한 게 어떤 거냐?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HIIT.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나이가 있어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다른 게 아니고요. 최대 심박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최대 심박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대 심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대 심박까지 간다는 건요, 우리의 심장과 폐를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최대 심박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 딱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력 달리기예요. 전력 질주죠. 그래서 전력으로 달리시면 돼요. 근데 전력으로 달리는데 나는 무릎도 문제가 있고 발목도 문제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못하겠죠. 2번째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시거나 운동 조금만 하신 분들은 계단을 조금만 빠르게 오르셔도 최다 심박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그다음 3번째는 집에 뭐 로잉 머신이나 아니면 집에 사이클이나 집에 스태퍼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조금 빨리 사이클 하시거나 조금 빨리 스태퍼를 하시면은 고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존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사용하셔서 3가지 운동하시면 되는데,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여러분 길게 못해요. 많이 해봤자 하루에 10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역시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3가지 다 만약에 내가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3가지를 골고루 잘 시켜주는 곳을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집에서 혼자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한번 한 바퀴 걷고 계단 하나 오르고 이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건강해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지만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3가지를 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식욕이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제가 하루에 뭐 주 3회 아니면 매일 하더라도 뭐 30분 정도, 40분 정도,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운동하게 되면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게 즐거워서, 그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운동이 재밌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식욕이 너무 왕성해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이섬유나 단백질 먹는 걸로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밀가루나 설탕이나 이런 걸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뇌에서 엄청나게 단 거,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를 그 운동이 여러분 그걸 당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여러분 딱 건강한 정도까지만, 여러분의 식욕이 조절되는 정도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외식이나 회식이나 이때 좀 조절하려고 했지만 피자를 먹었어요, 치킨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그럼 어김없이 그 다음날 혹은 당일날 막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을 빼겠다고, 이거를 내가 먹은 걸 무마시키겠다고 운동을 막 빡세게 강도 높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 좋은 행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이게 다시 살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습관이 돼서 또 많이 먹고 운동하고 또 많이 먹고 운동하고 심지어 더 먹고 더 운동하고, 이게 몸에 배이면요 우리 몸 다 망가뜨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적당히 운동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많이 먹고 진짜 많이 운동하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는 정도까지 가시면요 우리 몸 다 망가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은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요, 난 안 되나 봐, 나는 이번에 다이어트 또 해도 또 실패하겠지 뭐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시작하세요. 굉장히 자책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이런 데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만나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할 때요, 이번이 내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다가 나 이번에 다이어트 끝낼 거예요 선포하세요. 주변에 선포하면 또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너 또 다이어트 하냐 하겠지. 아니 여러분 진짜 끝내세요.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목표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나 성공한다 핸드폰에 해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식단할 수 있는 거, 운동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면요 다이어트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 빠졌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살 빠졌을 때 여러분이 날씬해지고, 날씬해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날씬해진 연예인만 붙여놓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날씬해진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상상한 대로 날씬해지게 됩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냥 365일 20년 동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 마인드셋과 제 방법대로 다이어트 끝내보세요. 제가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참는 다이어트는 여러분 실패합니다. 식이섬유 먹으면서, 단백질 먹으면서, 야채 먹으면서 내가 이것만 끝나면, 이 다이어트만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성공하더라도 100% 요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다이어트 즐기세요.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이 많은 식재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어차피 다이어트 하는데 뭐 그냥 닭가슴살에 양배추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맛있게 여러분들 드시면서 이 맛있는 음식 다이어트 끝나고도 여러분 내가 계속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내가 다이어트 계속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어트 할 때 뭐 피하라고 그랬어요? 설탕, 밀가루 이런 거 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설탕, 밀가루가 뭐랑 비슷하냐면 쇼츠나 릴스 같아요. 우리 몸에 도파민을 나오게 해요. 어느 정도로 나오게 하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해요. 그 도파민을 여러분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파민 뭐 하는 걸까요? 얘는 여러분 호르몬이 아닙니다. 얘는 여러분 정확하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여러분 뉴런, 시냅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도파민은 번쩍하는 사이에 느껴지는 감정이 도파민이에요. 그럼 호르몬은 뭘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혈당 스파이크 치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코르티졸이 나온다 그랬죠. 이 코르티졸, 코티졸이라고 부르는 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순식간에 번쩍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혀에 닿는 순간 혹은 배달 앱에서 아직 먹지도 않았어. 근데 배달 앱을 켜서 주문하는 순간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도박할 때, 쇼츠 볼 때, 릴스 볼 때, 그 다음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사람 만날 때 나오죠. 이 도파민이 나와야지 우리가 의욕이 생기고 무언가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근데 그 도파민 나오는 경로를 여러분들이 음식만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은 음식으로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 중에서 잘했어, 사탕 줘요. 잘했어, 초콜릿 줘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요? 내가 잘했어요. 그럼 뭐 먹을래요? 나 혼자? 초콜릿 먹으려 그래요. 사탕 먹으려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으려 그래요. 보상 경로가 도파민 이거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르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며요. 그럼 안 먹고 싶어야지. 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건 두세 시간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야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나면 어떤가요? 운동 끝나고 나서 운동 괜히 했어. 이렇게 여러분 운동에 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후회하시나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떡볶이 먹고 나면, 팥빙수 먹고 나면 여러분 그때 어떤가요? 괜히 먹었다. 후회된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술 마셨어요.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아침에 어떻게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파민 경로를 여러분 제발 다이어트하는 기간에 다른 거를 찾으세요. 운동으로 찾는 게 너무 좋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될 수도 있고 혼자서 취미생활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이 도파민 경로를 찾으시고 여러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잘 챙겨 드시고 햇빛도 보시고 잘 주무시고 물도 잘 드시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생각 안 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레벨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처음 3일만 버티시면 절반 줄어들고요. 일주일 버티면 더 절반의 절반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서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저랑 함께 하느라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 이대로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 3개월 뒤에 10kg 감량하고 올게요. 여러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 같이 서로 응원해 주시고 파이팅 해주시면 우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여러분 커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파이팅 하시면서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프라인으로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대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온라인 관리반을 시작하게 됐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건강해지셨고 질병을 또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관리반은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4달, 5달 정도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 달, 2달 또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3달, 4달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사실 변화가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 뭐 4kg 감량했다, 5kg 감량했다, 뭐 10kg 감량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됐다. 내가 정말 활력이 있게 됐다. 그리고 내 피부가 좋아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개운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건강해진 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실수록 저희는 너무 좀 즐겁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내가 이거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실패했고 여러 번 돈만 날린 경험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 온라인 관리반으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관리반 그냥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해지고 있고 변화가 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정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온라인 관리반 관련해서 남겨놓을 테니까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